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학교 개광교수 앵커. 6.13 지방선거 후 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압승으로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당권 경쟁 국면으로 들어간 반면 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은 당 쇄신과 진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 그리고 경희대 김병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전개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했죠. 보수 쪽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한국당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릎 꿇은 한국당 의원들 모습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플래카드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는데 두 분은 먼저 이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 교수님부터 한번 인터뷰. 처음 보는 장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6년도 4.13 총선 과정에서 그야말로 진박 어벤져스라고 불리는 공천 파동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읍소 했던 상황이 기억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당 위원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모습들을 보여왔죠. 그 뒤로 얼마든지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충분한 기회들을 다잡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선거가 끝나고 참배를 한 뒤에 저렇게 무릎 꿇고 읍소하고 또 옷 같은 경우는 흰색 와이 셔츠로 옷을 다 맞춰서 국민들께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과연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반성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앞으로의 한국당의 미래는 어떤 방식으로 재건할 것인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릎 꿇는 사진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앵커 과연 정말로 반성을 하고 있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인터뷰.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6년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그때 사실 당시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새누리당 후보들이 길거리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국민의 심판은 아주 엄중했거든요. 그리고 탄핵 이후에 지금 앞에 화면에 보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바른정당 창당할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바른정당 가서 창당하면서 또 창당 무대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 해서 국민들은 많이 실망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상당히 참패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릎 꿇는 자체가 아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의 표현을 빌린다면 일종의 위장 반성쇼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위장 평화쇼를 빗대서 하신 말씀이시죠? 인터뷰. 위장 반성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익숙히 봐왔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따라서 특히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반성, 처절한 자기 혁신. 위 모습을 보여주기를, 즉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마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국민에게 탄핵을 당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너무나 뼈아픕니다. 그런데도 분께서 동시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여러 번 보여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모습을 또 보여준다는 건 뭔가 뼈저린 반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반응들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당이 전당대회 가 아닌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기로 했거든요. 왜 전당대회가 아니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인터뷰 한국당 입장 에서는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가 없습니다. 특히나 전당대회를 치른다 는 건 차기 당권을 두고서 여러 세력들이 격돌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의 한국당에서 무너진 집에서 이 집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놓고 싸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첫 번째고 국민들이 그러한 권력투쟁의 반응들을 바라봤을 때 이미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혁신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를 가동해서 일단은 이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새로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16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김희옥 비대위 원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권한들을 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됐기 때문에 혁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막게 되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영입됐지만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쇄신할 수 있을 만한 힘과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혁신비대위가 다음번 총선에서 나 공천하지 않아도 좋다. 모두가 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에 대한 정권을 외부에 위임한 채로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한국당이 일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내어주지 않는 이른바 위장 반성쇼라고 했던 것처럼 위장형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면 한국당의 내가 굉장히 불투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 이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공천까지도 내려놓을 정도로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의 엄청난 쇄신이 필요한데 첫날 선거 패배 이후 위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당의 진로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뭔가를 놓겠다고 한 사람은 김무성 의원이에요. 사기에 나오지 않겠다. 과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대책위원장을 당의 쇄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과연 셀프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 몇 번의 경우처럼 외부에서 인사를 들인다.
고 해도 외부 영업 인사가 과연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을까요? 인터뷰. 바로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장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번에 월드컵 축구에 보니까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크리에이트 이즈 더 앤서, 창의성이 답이다는 광고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는데 이 문구가 제 생각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새겨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비상 상황이 되면 보통 보면 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한시적 기구를 통해서 뭔가가 국민들한테 당이 반성하는 모습을 대충 보여주는 척하다가 대충 미봉하고 봉합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실혁신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게 설정한다는 것 자체는 존에 있는 건물 위에다가 뭔가 새로 해보겠다는 리모델링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지금 리모델링 수준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야 될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그 틀을 갖고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 그런 걸 봤을 때 누구인들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려고 할 사람이 없을 거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재창당 수준의, 그러니까 재건축 수준 위 그러한 틀 형태로 뭔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부터가 먼저 시작돼야만 새로운 세피 수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단순한 리모델링으로는 안 된다. 재건축, 그러니까 재창당 수준의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인적 쇄신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전 대표가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은 하겠다 그러면서 SNS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1년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 신적이고 개파 이익을 우선하는 그런 당내 일부 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한 것 이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그런 인사들에 대한 특징을 꼬집었습니다. 이 글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이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회의원 마치기 게임이 SNS상에서 활발하게 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패장은 사실 말이 없어야 되는데 왜 지방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을 나 혼자 다 져야 되는 것 인가. 나는 나름대로 혁신하고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명하지 못한 구조 속에서 한국당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읍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책임도 홍 대표가 다 져야 되는 몫이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분위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들과 함께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이끌어왔던 장본인이 홍준표 전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대한 모든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인정
최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도 잘못한 거고 다 같이 잘못한 거라고 가게 되는 순간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홍준표 대표는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게 바로 한국당의 참패를 가져온 원인이고요. 지금 우리는 인적쇄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더 정확하게 인적쇄신보 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은 서로서로의 책임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폐를 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에 대전한 상황에서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들이 필요한 건데요. 한국당 내부에서도 이 논제를 두고서 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에 위해서 보수가 가야 되는 방향성들을 명확히 하고 여기에 대한 인적쇄신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읍소하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를 정리하면서 사람 바꾸는 걸로 한국당이 간판을 바꾼다면 결국 20년 총선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큽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당에서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비옥도 제가 속담을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국민들의 눈높이나 생각과 유리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번 말은 정말 진짜 바른 소리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과거 당을 책임졌던 전직 대표로서 마지막 소임을 그래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문제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걸 다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앞서도 제가 말했듯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창당 수준의 재건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양새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다. 앞서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설명하셨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의 가치가 뭔지를 한번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앞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수구적인 색깔론적인 공격론으로 일관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 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과거식의 경제개발 패러다임에 집착한 부분은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회적 불공정과 상당히 여러가지 차별들,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보수 정체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득권의 철저한 배제입니다. 지금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모든 것이 야권이 재편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보수는 보수대로 혁신하고 저는 차라리 한국당 입장에서는 중도의 공간도 허용할 정도의 정치적 아량과 포용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선거구 제도를 먼저 보수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당제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수 있다든지 면 비례대표를 많이 확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앵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한 결단이고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논란 속에 초선 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당 중진 의원들 전면에 나서지 마라 이런 식으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어요. 인터뷰 원래 정풍운동이라는 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겁니다. 2016년도 총선이 있고 나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초래시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초선의 역할을 못했다는 겁니다. 당장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될 시기에 는 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고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잃어버리고 집에 가는 순간 뒤에서 칼을 꽂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국당 초선 의원들 행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초선 의원 중에 정종섭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친박계의 핵심 의원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장관을 지냈죠.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수의 비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인물이 자기의 인적 쇄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상태로 중진 의원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는 게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물론 중진들을 비롯한 잘못한 사람들은 다 같이 물러나고 책임을 져야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에서 새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간들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과연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국민들이 쉽게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하 나만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홍준표 전 대표 지금 사퇴를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한다 이런 당신은 진정 어린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일부에서는 반드시 곧 돌아올 것이
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인터뷰, 자유한국당.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가 확인된 날 아마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도된 신. 오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전 대표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은퇴하실 거냐 물어보니까 내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의 수장으로 당선돼 신분들 중에 보면 70대도 몇 분 계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의 물리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올드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다시 돌아오시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설사 돌아오신다고 하더라도 과거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길을 가실 가능성이 높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복귀는 했습니다마는 의미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등원을 했습니. 다만은 그걸로 끝나는 그러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의 여건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자신이 그렇게 굳이 무리한 욕심을 낼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마 지금쯤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